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 강원도 고성 마차진 사격장에서 비호복합과 K6 통합 대공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비호복합과 K1A2 전차 등이 투입돼 3천여 발의 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병들은 대공 사격 표적기 직접 타격 훈련을 통해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렀습니다. KFN 뉴스가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인 국군복지단을 찾았습니다. 군 마트를 비롯해 휴양시설과 쇼핑타운 등을 운영하며 우리 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복지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공습 대상엔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의 이름을 사자들의 나라로 명명했으며 작전 실행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농축과 무기시설의 핵심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연구하는 주요 과학자들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 역시 나탄즈와 같은 일부 핵시설이 이란에 의해 공격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주요 지휘관도 공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장군과 이란 중부군 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등 핵심 수뇌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작전은 여러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레이더 기지 공습 등 작전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강요회의를 소집했고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 내각과 최고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는 가운데 트럼프는 군사 옵션보다 외교 해법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으로 삼은 가운데 이란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 적어도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 무인기를 가정한 무인 표적기를 격추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적 무인기로 가정한 대공 사격 표적기가 공중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를 탐지한 비호복합이 30mm 대공포를 발사합니다. 순식간에 격추당한 표적기는 동력을 잃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이 적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실시한 저고도 대공 사격 훈련의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사단 예하 해산진 여단과 방공대대, 기갑 수색대대 등 장병 110여 명, 비호복합과 K1A2 전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자광학 추적기로 무인 표적기를 탐지하고 지휘관의 사격 명령에 따라 실탄 300여 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사단 책임 지역에 적 항공기 및 무인기가 침투하면 신속한 조치로 즉각 경멸해 빈틈없는 대공방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 같은 대공방어 훈련을 지속하며 공중 위협에 빈틈없이 대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디펜스는 80개국 1000여 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카이와 LIG 넥스원 등 우리 방산업체도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은 인도 디펜스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을 만나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삼수딘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지속 유지되기를 희망함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총 체계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개발에 참여한 바 있었지만 사업 첫 해에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고 방사청은 이번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측과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은 총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최근 자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올해 화랑훈련이 인천 경기 권역을 시작으로 충남과 경남, 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랑훈련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 군경, 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 요소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 훈련 위주로 전개됩니다. 올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드론과 같은 무인기 위협 증가 등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국가방위와 국민보호 대책이 실질적으로 강구되도록 추진됩니다. 합참이 주관하는 화랑훈련은 전평시 작전계획 숙달과 통합방위 태세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전국 각 지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경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진수식 도중 좌초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을 바로 세운 뒤 수리해 사고 발생 22일 만에 진수식까지 가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12일 낮인 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함정을 앞서 건조된 최연급의 2번함 강건호라 명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5,000톤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등 매년 해군력을 증강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육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사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오랜 세월 낡은 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참전용사에게 새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주인공은 1966년부터 1년간 수도사단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임길춘 옹으로 귀국 후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이몽은 최근 위암 수술 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해왔습니다. 육군은 35사단 장병들과 함께 새 집을 짓는 데 힘을 보탰고 선배 전우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약 120여 명의 장병과 1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병대대 자체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분의 예우를 증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 깊었습니다. 육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419채의 보금자리를 제공해왔고 2022년부터는 해외 참전용사까지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육군은 후반기 필리핀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최고의 예우를 다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오늘 밀리포커스에서는 우리 군 장병을 비롯한 국군 가족의 복지사령탑, 국군 복지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 바로 국군 복지단입니다. 오늘은 국군 복지단이 추진하는 주요 복지 사업을 들여다봅니다. 일상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단연 군마트입니다. 공식 명칭은 복지단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와마트입니다. 장병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길 바란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군마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장병들이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저 또한 생활용품과 간식들을 구매하면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마트는 전국 곳곳 부대 안팎에 있습니다. 격오지 부대에는 이동형 마트인 황금마차가 찾아가고 도서 지역에는 민간이 관리하는 위탁마트가 있습니다. 군마트는 장병과 그 가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마트는 군부대와 군인 가족 거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국방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한 시설도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제주도와 충청도,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에 휴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휴양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장병들의 휴식 여건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방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편히 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시설인 쇼핑타운. 슈퍼마켓을 비롯해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쇼핑타운은 계룡대와 상무대, 춘천, 진해 등 전국 7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와몰도 있습니다. 와몰은 가전과 가구, 의류 등 일반 상품과 함께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취급합니다. 결혼식과 연회, 세미나 장소를 제공하는 국방 컨벤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체력 단련장도 주요 복지 시설입니다.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와 내 집 마련을 위한 군인주택 특별 공급 제도는 국방 가족의 평안한 삶을 돕습니다. 사회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게 고품격의 어떤 그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방 가족들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국군복지단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국군복지단. 우리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밀리포커스 박인배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는 모든 구장에서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고 지역의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구단이 있어 화제입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KBO 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사이의 경기인 만큼 많은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홈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3루 응원석 곳곳에 우리 군 장병들이 보입니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장병 2천여 명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31사단과 공군 1전비, 해군 3함대 등의 장병들과 군 가족들을 초청하며 마련됐습니다. 군인들의 긍지를 올려주신 만큼 저희 군 또한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단은 간식과 응원 도구도 제공하며 국토방위를 위한 발걸음에 감사를 전하고 장병들과 군 가족들은 신나는 응원전을 펼치며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야구장에 와서 경기 관람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충장부대 화이팅! 헌일일성 화이팅! 구단은 지난 2022년부터 군 장병을 꾸준히 야구장에 초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장병 초청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국방의 주역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구 구단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뜻깊은 초청 행사로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낸 장병들과 가족들. 땀 흘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잠시나마 웃음과 휴식을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번 주말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1 2025 1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목함질의 영웅 하재현 예비역 육군 중사가 시축자로 나섭니다. 하재현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육군 1보병사단 수색대대 정찰임무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역 후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하며 군 장병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시축 전에는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국군 감동 광고가
김천 종합운동장 전광판에 상영됩니다. 공익 광고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직접 출연해 국군 예우의 의미를 국민에게 전합니다. 포항전 4연승을 달리는 국군 체육부대는 이번 경기를 통해 4경기 무승 탈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가 지난 3일 전역하면서 원소속팀으로 복귀했고 10기 신병 선수 13명은 지난달 20일 팀 훈련에 본격적으로 합류해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국군 체육부대는 과도기를 새로운 변화의 발판으로 삼아 포항전 5연승과 함께 4경기 무승에서 탈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승점 24점으로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는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내일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18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국방안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김철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 새로운 중형 표준차 양산 소식에 네티즌들이 환호했습니다. 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에 호응하듯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발이자 든든한 짐꾼 역할을 해줄 새로운 중형 표준차가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차량은 8단 자동 변속기는 물론 에어컨, 핸들과 시트 열선, 운전자 체형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좌석, 어라운드 뷰 등 상용 차량에 버금가는 풍부한 옵션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기압이 손실된 후에도 달릴 수 있는 넌플랫 타이어와 440mm에 달하는 높은 최저지 상고로 야지 주행과 장애물 극복 등 군용 차량으로서 탁월한 성능도 갖췄습니다. KFN 뉴스의 차세대 중형 표준차 소개와 양산 출고 기념식 보도는 각각 조회수 9만 회와 25만 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명 두돈반과 다찌 등으로 불리는 K511과 K311 등 우리 군의 구형 트럭을 교체하게 됩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하순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이 기간 PMG에서 전자식 사출 장치 등을 갖춘 최신의 항공모함 푸제남의 시험 항해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어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공모함을 서태평양까지 진출시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랴오닝함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중국의 최신형 함재기 J-15T가 탑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이 접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해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담아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다시 1년 만에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인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뒤 특별한 협의 없이도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춤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에 작은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였습니다. 드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무기 체계로서 임무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며 치열한 드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드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연구소 이재하 교수입니다. 국방 드론을 위해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임무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 군의 임무 요구도에 맞게 드론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 나는 드론이라든지 혹은 정찰과 공격, 기타 공개되지 않은 어떤 탐지를 위한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군의 드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구성이고요. 그 내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능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
군용 드론은 일반적으로 정찰 드론과 공격형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 날고 또 장거리를 정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나 혹은 양항비라고 해서 기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가에 포커스해서 기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격형 드론도 이제 양항비라든지 운용 시간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탑재물 싣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체의 어떤 공격력이라든지 혹은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기체 형상 외에도 그 임무 장비 자체의 정확도가 어떤 식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또 접목되게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비행만 생각하면 어디서든 잘 날 것 같지만 육지 같은 경우나 산악 지형은 상대적으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람에 의해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해상 바람 같은 경우 일반 육지나 뭐 지상에서 나는 바람보다 훨씬 더 좀 바람의 퀄리티가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에서 운영되는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도 일반 지상용 드론보다 더 크고 기체가 무겁거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더 바람에 강건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뭐 헬리콥터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헬리콥터형 드론이 있다고 했을 때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람에 대해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면 해상용 헬리콥터형 드론은 기체 무게가 더 무겁고 또 로터 블레이드가 더 크다든지 혹은 또 내풍성에 더 고려해서 설계한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 드론의 발전은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머무티하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뭐 선진국에서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는 1차적으로 전장에서 이 전투기가 뜨면 그 옆에 보조하는 다른 무인기라든지 다른 운영체제들을 집합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런 드론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인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하고 성능이 같지는 않지만 그걸 보조하는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인 전투기와 준하는 성능의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다른 기체처럼 보여도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인 전투기는 실제로 뭐 극초음속까지 운영을 하더라도 보조 기체들까지 그 정도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인기가 유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만기 형태로 작동이 된다든지 특정 조건에서 작전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민간에서는 FPV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임무 목적이나 작전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리용 같은 헬리콥터와는 당장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작전 용도로 그런 소형 드론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활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체계 속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드론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군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전차 같은 걸 공격을 하려면 헬리콥터가 직접 운영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차를 공략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가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가형 드론으로 그런 전차들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 작전이 수행이 가능하게 됐고요. 반대로 인공위성으로 뭐 적을 정찰하거나 어떤 작전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고고도 무인기라든지 이런 더 최첨단화되는 이제 무인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무인기들은 오히려 역으로 비용을 더 투자해가지고 광학 장비라든지 레이더 장비라든지 혹은 또 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더 고효율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드론 자체가 비대칭 전력인과 동시에 저가형은 저가형으로 좀 더 고도화되고 반대로 고가형은 고가형도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기술 자체는 군에서 어떤 작전 임무에 맞게 하는 것은 이제 또 그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부대 훈련장에서 공영화기 운용 능력 향상과 실전적 전투 임무 수행 능력 완비 등을 위한 2025년 전반기 사단 공영화기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는 사단 예하 공영화기 운용부대 장병들이 참가해 개인과 팀 단위 사격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공영화기 운용 능력 숙달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명령 하달 시 즉각 사격 임무 수행 능력 구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이 군인 가족을 부대로 초청해 기계화 부대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K2 전차 실사격 훈련을 가족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계화 부대의 강인한 면모를 생생히 전달하고
K-21 보병전투 장갑차 등 5종의 궤도 장비를 소개하고 관람 탑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실사격 훈련에선 K2 전차가 기동성과 정밀 사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훈련장은 진동했고 가족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전력에 감탄했습니다. 해군 2함대 의무대가 의료 취약 도서인 소청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도서기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2함대 의료지원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내과와 한의과 진료와 건강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을 병행해 응급 대응 능력도 강화했습니다. (6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은 중국 내륙으로 상륙하여 16일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은 기압계 변동성이 증가되므로 향후 최신 기사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되며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 강원 지역으로는 10에서 30mm, 충청 이남은 30에서 80mm, 제주, 남해안, 남부산악 지역으로는 1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13일에 시작된 비가 점차 약해지며 이슬비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원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과 제주 지역으로는 일중 계속되는 강수로 인해 공중 작전과 해상 작전에 영향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적인 강수로 인해서 공중 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16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수 소식이 있겠으며 이후 17일인 화요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기압계 변동성이 커 향후 최신 기상예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